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전투를 할 때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한편 보면은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늘 이렇게 전투를 해왔기 때문에 적절한 국제사회 자제력을 통해서 적당한 선에서 끝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그렇지 않으면은 더 큰 분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중장입니다. 최근 파헬감 테러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번에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한 26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파키스탄으로부터 자생적으로 발생한 테러 단체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 테러 단체가 파키스탄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정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런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파키스탄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5월 6일 날 인도에서 테러 단체의 본거지라고 의심되는 9개소에 대해서 미사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되었고, 파키스탄의 주장에 의하면 어린이와 여자들도 포함이 돼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의 주장에 의하면은 인도 전투기도 격추를 시켰다, 또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미사일을 쏘든지 포탄을 쏘든지 할 것이고요. 이 외에도 지난 70년 동안 그 접경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사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또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전투를 할 때 핵무기에 대한 그런 사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늘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한편 보면은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늘 이렇게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전투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적절한 국제사회, 또 파키스탄과 인도의 그런 자제력을 통해서 적당한 선에서 끝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그렇지 않으면은 더 큰 분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인더스 강을 지금 현재 인도 쪽에서 갖고 있는데, 거기에 그 수력 발전이다 뭐다 해가지고 원래는 줄기로 이렇게 하천으로 내려가면 파키스탄이 이제 그 물을 써야 되는데 상류에서 막아버리니까, 이게 원래는 공동으로 양국이 사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인도가 일방적으로 그 지금 그 협정을 지금 준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의 전쟁이고 곧 생명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시한폭탄으로서 째깍거리고 있어서 원만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도 뭐 별로 그렇게 좋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어느 구석에서 무슨 일이 나더라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강 건너버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빨리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이 70년이나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래 이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독립을 얻었는데, 그 인도는 힌두교하고 무슬림교하고 둘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힌두교하고 무슬림교가 같이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그 독립을 하면서 무슬림 회교도들이 분리를 해 나갔습니다. 그 분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파키스탄이라는 국가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인도와 동시에. 그래서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분리를 갖다가 허락할 거냐 말 거냐, 내가 네 허락을 왜 받아야 되느냐로 해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말로. 그러다가 이제 인도가 있고 무슬림 파키스탄이 있었는데, 이 하필이면 이 무슬림교들이 있는 곳이 동쪽하고 서쪽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어요. 동쪽에 있는 데는 조금 있었고 크기가, 서쪽에 있는 데는 좀 컸는데 여기서 또 관계가 안 좋아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처음에는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그림인데, 그 와중에서도 이 캐시미르 지역에는 대부분이 무슬림 교도였는데 지도자가 힌두교도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무슬림이 돼서 파키스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인도로 갈 것이냐, 이런 이제 논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도자가 힌두교인데 본인은 나는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회교도 무슬림들은 파키스탄으로 가겠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중립이라고 했지만 인도 입장에서는 힌두다, 이 사람 힌두니까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 파키스탄 지역에 있는 카시미르 지역이 굉장히 산악 지역이고 고지대입니다. 그 지역이 사실 전쟁하기 안 좋은 곳인데 거기에 갑작스럽게 군부대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국경 때문에 계속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합의를 못 보고. 그래서 여러 차례 전쟁을 해서 가끔씩 생각나면 포탄도 쏘고 뭐 그러는 관계입니다, 거기는.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실이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핵을 갖고 있다는 게 위험하죠. 핵을 갖고 있으니까 한 나라가 핵을 사용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핵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오판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겠다는 의미로 서로 투명하게 나는 몇 발을 갖고 있다, 또 나는 잘 쓰지 않겠다, 뭐 이런 합의를 하고 핵무기에 대한 자제력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핵을 갖고 있다는 거는 하여간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또 사람이라는 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파키스탄은 중국이 또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렇지 않아도 인도하고 중국하고도 지역 분쟁이 있는데 그쪽으로 또 확대가 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인도, 파키스탄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빨리 정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깔끔하게 답이 나오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일단 휴전을 해라, 쏘지 말고 말로 해라 하는 정도에서 이제 하는 거고, 또 유엔의 기능이 옛날 같지가 않아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전쟁하고 싶은 생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자존심 싸움이니까 적당히 자존심만 세워주면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물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자존심 문제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물 문제를 잘 해결을 해서 어찌됐건 그 하천 쪽에 있는 수많은 수백만의 파키스탄인들이 그 물을 써야 되는데 그 물을 못 쓰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거야말로 전쟁을 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물 문제가 보다 근본적인 거고, 원래 둘이 이렇게 협조해서 쓰도록 돼 있었는데 인도가 이제 열받으니까 못 쓰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합의를 해야 될 겁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력 비교는 어떤가요? 인도가 군사력이 한 2배 정도 돼요. 인원수로 봐서는. 중국의 무기들을 주로 갖고 있는 파키스탄이 있고, 또 미국도 파키스탄에 상당수의 무기를 갖다 줬습니다. 인도는 뭐 인도 나름대로의 주로 러시아산 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고, 인도 군이 뭐 전통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본다 그러면 서로 만만치 않은 그런 군대입니다. 그래서 장비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 전통으로 봤을 때는 양국이 뭐 그렇게 한쪽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고, 만약에 재래전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쉽사리 끝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국하고 인도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암만 해도 파키스탄을 지원을 함으로써 인도가 중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 무슬림 국가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좀 도와줌으로 해서 그런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중국 내에서도 무슬림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파키스탄을 이렇게 도와줌으로 해서 자기네들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니까 그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 인도, 파키스탄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서로 그런 프라이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테러를 자행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는 적법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조치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명분은 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제 이걸로 일단락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은 늘상 폭격을 하고 하는 거예요. 보도만 듣는다 뿐이지.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겁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들어갔었는데 거기는 러시아 국경이었는데 대부분이 러시아 손에 다시 탈환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다 탈환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탈환이 됐지만 탈환된 지역을 좀 더 공고히 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북한군이 투입이 돼 있어서 그런 재편성하고 재구축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뭐 미국, 중재, 중국도 나서고 있는데 중재에 의해서 평화 협상이 되다 말다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싸우려고 하는데, 지금 뭐 워낙 그 전선이 교착이 돼 있어서 주로 드론이나 미사일 이런 걸로 상호 기간 시설들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우크라이나 인민들의 삶이 아주 불안하고 사는 게 아주 괴로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 2차 세계대전을 이긴 날, 전승절, 그걸 계기로 해서 푸틴이 일방적으로 그 휴전을 선언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과연 그 전승절 행사 때 우크라이나가 그 행사를 방해할 건가 하는 거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여러 나라에서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치거나 그러면 결국 우크라이나한테도 좋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군사적으로 봐서는 거의 공격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간 휴전이 임박했으니까 보다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하루면 된다고 했지만 6개월 이상 걸릴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3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휴전이 합의가 된다?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우크라이나 내부 분위기와 휴전 합의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휴전이나 종전이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휴전을 해서 임시적으로 적대 행위를 중지했다가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종전의 상태로 오는, 평화의 상태로 오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현재 점령지는 자기네가 갖겠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영원한 일종의 중립지대가 돼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걸 다 풀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깡패가 남의 집 들어가서 물건 다 훔친 다음에 이건 내 거다라고 선언해달라, 뭐 이러는 건데, 뭐 그러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뺏긴 땅을 절대로 돌려줄 수 없다. 나토에 우리가 가입하든 말든 니네는 상관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된다. 국제사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걸 이제 세부항으로 다 들어가기 시작하면 국제사회가 이런 거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는 결국은 나토에 가입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평화유지군이 와야 된다는 건데, 과연 그럼 누가 올 거냐. 독일이 보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절대로 안 가겠다고 그랬고, 미국은 광물협정을 통해서 미국 돈이 들어가니까 러시아가 또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을 공격하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는 했지만, 우크라이나 땅에 미군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미군을 거기 갖다 놓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등등 세항까지 하고, 그다음에 특히 또 포로 문제. 가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가기 싫은 사람은 보내면 안 되는데, 과거에는 보냈거든요, 전부. 돌아가면은 다 또 역적이다 뭐다 해가지고 비참한 종말을 겪게 돼요. 또 우리는 2명의 우리 북한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이제 해결하고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다 해결될 때, 종전이 될 때까지는 일단 휴전하는 게 중요한데, 휴전조차도 지금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태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넣어서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빨리 합의를 하고 종전에 합의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전쟁에 가장 크게 이득을 본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현재 중국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친해지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중국이 러시아가 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전투 식량을 비롯해서 뭐 군복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 주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은 중국 군인들이 지금 거기서 옵저버로 참여도 하고 전투원으로도 참여를 해서 전투 경험을 지금 쌓고 있는 걸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최대 수혜자인데, 미국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를 지금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그런 관계를 좀 약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큰 그림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빡지르고 뭐 한다고 그래서 안 되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조치나 이런 걸로 해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내림으로써 압박을 가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푸틴도 그렇고 러시아 사람들도 그렇고 이 고통을 참는 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가 않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5월 9일 전승절이 러우 전쟁에 미치는 영향과 푸틴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승절이라는 거는 나치 독일에 승리한 거기 때문에 의미 자체는 뭐 이게 공산국가가 민주국가를 타도한 날이 아니라 파시스트 국가를, 소련을 비롯해서 연합군, 미국과 영국 여러 나라들이 해서 이긴 날이니까 의미 자체가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하진 않지만, 거기에 지금 국가 수반들이 참여함으로써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지지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것은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가 푸틴이 일으킨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니까 마치 전쟁을 일으킨 푸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옹호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러시아가 북한군 참전을 부인해 오다가 최근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전한 거를 시인한 정도가 아니라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러시아와 북한, 북러 관계가 돈독해졌음을 대내외적으로 공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크루스크 지역에서 선전을 한 것도 이해가 되고,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그런 외교적인 관계, 군사적인 관계를 과시할 수 있는 때가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자기네 병력이 500명인지 600명인지 죽었고, 또 그보다도 훨씬 3배, 4배가량이 부상을 당해서 쩔룩거리고 지금 돌아갔는데, 이게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전비도 만들고 북한에다가 이 부상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케어도 하겠죠. 돈도 꽤 번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벌었고, 식량도 받았고, 연료도 받았고, 군사 기술도 받았고, 경험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전후 복구 사업에 북한이 또 관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 다리도 새로 만든답니다. 교육을 그만큼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봤을 때 북한과 러시아, 김정은과 푸틴의 관계가 이번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거기서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될 그런 징조들이 보여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러우 전쟁을 계기로 한 국제사회의 관계성 변화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북중러 관계를 보면 러시아하고 북한이 가까워지니까 중국의 입지가 조금 축소가 되거나, 또는 오히려 중국이 북한을 더 잘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속으로는 불편하겠죠. 그래서 삼각관계의 측면에서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우리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일본하고 우리 3개국이 북중러에 대해서 대립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은 효율적인데, 사실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어요. 지금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에 탄약이 많이 가 있어요. 그다음에 북한이 맨날 일본 위협하지 않습니까? 왜 위협하는지 아세요? 6.25 때도 미국 폭격기가 일본 기지에서 떠가지고 북한을 폭격을 했어요. 앞으로 한반도에 무슨 일이 나면 또다시 일본에 있는 기지에서 미군 전투기가 떠가지고 북한을 폭격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일본에 있는 기지는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데 쓰이는 기지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일반 서민들은. 그래서 그 일반 서민들한테 왜 우리나라 땅에서 전투기가 떠서 한국을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걸 지금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관심 갖기 시작하면 아마 굉장한 이슈가 될 겁니다. 어찌됐건 한미 같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는 거는 북중러가 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일본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한국도 노력을 해야 되고 미국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중국이 거기에서 역할을 하는 이러한 도전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일본을 미국만 갖고는 안 되고 일본까지도 끌어들여서 이러한 큰 위협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